법상관적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첨부 서류에 대해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검토, 진술서부터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진술서를 보면 채무자의 경력, 채무중대의 경위, 파산이 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부실하게 진술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파산 및 면책과 관련된 중요 사실은 기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출생부터 파산에 이르기까지 인생에 대하여 구구절절 기재하는 경우가 또 상당수 있습니다. 채무자로서는 채무중대의 경위를 자세히 적으면 혹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될까 두려워 되도록 간단히 적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청 대리인 측면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해되는 측면도 있죠. 굳이 자기에게 막 불리한 사실을 미주알 고주알 하는 것도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부적절해 볼 수 있어도 신청 대리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미주알 고주알 걷는 게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법원으로서는 보정명령을 명하여 가능한 채무증대 경위, 파산하게 된 경위가 이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드러내면서 그렇죠. 해야죠. 너무 없어버리면. 진술서에는 지급이 불능하게 된 시점,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 채권자와의 관계 및 평소의 생활 태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지급이 불능하게 된 시점. 지급 불능 시점은 진술서 쓰게 돼 있죠. 2011년 11월 10일. 그거하고 부채 내역서, 채무 내역서, 부채 증명서를 비교해 보면 이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채무가 발생한 이전을 지급 불능 시점으로 쓰기엔 좀 그렇죠. 채무가 지급 불능 시점은 최소한 채무가 발생하거나 혹은 그 이후에 보통 일어나죠. 그다음에 파탄의 직접적 원인. 직접적 원인이 뭔가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아파서 수술비가 들어갔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누굴 도와주다가 보증을 섰는데 그 주채무자가 부도가 났다든지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이혼한 후에 자녀하고 혼자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영 그 생활비라든가 이런 걸 못 보니까 계속 돌려막기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틀리죠. 다 틀립니다. 똑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채권자의 관계, 채권자들한테 좀 평소에 어땠는지, 평소의 생활 태도, 지금 뭐 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든지, 지금은 몸이 아파서 쉬고 있다든지. 진술서를 검토하다 보면 재산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재산을 발견하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에 관한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이걸 길게 쓰는 거는 마이너스죠, 오히려. 그렇죠? 너무 길게 쓰다 보면 길게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신청 대리인 입장에서는 최고로 압축해서 한 장을 한 장, 하나에 2장.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캐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어차피 5장을 써와라 할 수 없으니까 그 질문을 하면서 과거 주소를 기재하면서 이제 거기서 주소하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신청서에 없는 내용을 끄집어내야죠. 그쵸? 툭툭툭툭. 그쵸? 그러다 보면 이사를 가다가 이때는 보증금이 얼마였고 이때는 이거를 어떻게 했고 경매를 당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쵸? 그런 모든 거를 신문을 통해서 관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를 신문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진술서 양식에 그다음에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집을 팔아서 특정 채권자한테만 발견했죠. 한다든지 아니면 선산 임야가 있다든지 그래서 진술서는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지급 불능하게 된 시점,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 채권자의 관계 및 평소의 생활 태도, 이 4가지 이거는 반드시 쓰십시오.
다음에 대신 재산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재산을 뭐 너덜나게 쓰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에 관한 자료를 밝히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진술서 쓸 때 가장 큰 유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